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 변리사의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2024 베이직 변리사 민법 기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 설레고 큰 영광입니다. 제가 사실 9월에 입문 강의, 짧은 강의였죠. 4회짜리 강의에서 이미 좀 인사를 드렸고 강의를 진행하긴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2025년 제62회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 드디어 민법 1회독 강의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서는 이 강의의 특징, 어떻게 하면 이 강의를 제대로 잘 수강해서 민법 점수를 올릴 것인가에 관해서 아무래도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수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공부 요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수업을 막상 들어가서 진도를 나가고 하다 보면 그것에 바쁘고 치여서 본인이 공부 방법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좀 잊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시작할 때 총론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영상을 잘 들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수강하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뭐 한 20강 정도?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20에서 30강 정도 진행됐을 때 다시 한번 좀 빠르게라도 이 영상에서 핵심 그 수강 요령이라든지 중요한 공부의 원칙, 점수를 올리기 위한 대원칙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도요.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랑 느낌이 다르죠. 또 어릴 때 보는 거랑 나이 좀 들어서 보는 거랑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 영상은 어쩔 수 없이 본격적으로 저와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듣는 것이다 보니까 꼭 이 단계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점에 듣는 것이 필요한 것과는 별개로 또 강의를 막상 들어보고 본인이 겪어보고 복습해보고 내용을 좀 얻은 다음에 다시 들었을 때는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난번 인트로 입문 강의에서 했던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자세하게 반복하진 않을 건데요. 하지만 저는 입문 강의랑 입문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오시는 것을 당연히 추천드리지만 혹시 듣지 않고 이 영상만 보시고 바로 베이직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입문 강의 오리엔테이션 한 내용을 약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좀 간략하게 넘기고요. 이번 영상에서 베이직 강의를 잘 듣기 위한 요령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 될 거고요. 그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입문 강의 OT 들으신 분도 이 OT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메가 변리사 강의는 이제 처음 하게 됐고 그 전에 이제 로이어스에서 있었던 성과들인데 이게 로이어스에서 광고해줬던 거예요. 그냥 이제 상징적으로 좀 디자인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한 거 보실래요? 없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깔아놨습니다, 배경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도 역시 메가 변리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긴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공공기관 출제위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민법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실 문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출제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녹여서 강의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력에 대해서도 지난번 입문 OT에서도 조금 자랑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추가하고 싶어요. 민법 변호사 시험 문제를 만점 받기가 객관식에서 좀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 이제 2년 연속으로 제 수강생 중에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전국 수석은 아니었고 전국 수석은 또 다른 친구였고 아니죠. 그렇죠. 예, 전국 수석은 또 다른 친구요. 그 친구는 민법 한 개 틀렸거든요. 전국 수석 한 친구는. 만점자도 사실은 저가 이제 메가 로이어스에서는 현장 강의를 많이 하니까 친분이 생겨서 이제 저한테 편하게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는데 그 외에도 더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슈퍼 아이라든지 인강만 들어서 저랑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 들은 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시내에서 좀 얘기해 준 친구들 중에 이런 성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좀 자랑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마지막으로 제 민법 강의의 이제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강의의 특징은 어쩔 수 없이 로이어스에서 했던 강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변리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하고는 일정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2개만 말씀드리면 제가 멘토링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보통 그냥 강의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대1 상담을 뭐 만약에 이제 수강생이 조금 강의 수가 적거나 수강생이 좀 적거나 하면 멘토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수강생도 많지만 강의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짬을 내서 멘토링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어요. 1대1로. 그러다 보면 이제 수강생들의 고민이 바로 강의에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제 민법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이거 안 헤어지죠. 이 부분이 좀 어려워하죠. 이게 나중에 이게 부정확하게 이해해서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수강생들하고 멘토링이나 아니면 이제 질의응답을 현장에서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강의에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다 강의, 이제 입문 OT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한 건데 여러분 이제 민사법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어떤 지역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이제 민법이라는 제일 큰 숲이 하나 있을 거고 그 앞에 또 민사소송법도 있고 가족법, 뭐 집행법 이런 숲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숲들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민법과 민사소법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이제 같은 줄기인 부분이 또 있을 거고요. 집행법은 또 이렇게 주로 민사소송법이랑 연결되면서도 민법이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가족법도 재산법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사 시험 강의나 뭐 로스쿨 강의나 예전 뭐 사법 시험 강의 뭐 모든 사람 강사님들을 다 통틀어서 내가 제일 잘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은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민법, 민소법, 가족법, 집행법 모든 그 숲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완전히 끝내고 매년 강의를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개설해 왔습니다. 강의한 지는 지금 8년 차인데 요게 완성된 게 지금 6년 차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5년에서 6년 차. 완벽하게 완성된 게 6년, 그러니까 6번을 하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숲을 갔다 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단기겠죠. 입문에서 저기 최종의 최종까지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둘째 줄은 수험생들이 각 시기별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수험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어떤 눈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건 뭡니까? 출제자가 수험생들을 평가하는 관점이죠. 예, 이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매년 전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다 하고 있어요.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변리사 민법 강의에서는 변리사 민법 객관식에 나오는 것들. 제가 20년째 변리사 문제를 다 보다 보니 제가 이제 뭐 저 혼자 하는 생각이니까 조금 버릇없게 들리더라도 저는 이제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 여과 없이 말씀드려요. 하여튼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맞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봤어요. 20년치를. 이 회차는 다 맞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한두 개 틀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이 회차는 다 맞는 사람이 나오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20년치를 봤는데 그 목표를 저는 아주 명확하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변리사 민법 객관식이라는 하나의 어떤 숲을 여러분께 소개할 때도 이게 어떤 데서 연원이 왔는지 이거 집행법에서 온 거, 이거 민사소송법에서 맨날 하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손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제가 중용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민사소송법이나 집행법, 가족법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본분을 잊게 됩니다. 결국은 이걸 다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최대 2-3개 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거 경험한 거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자랑하는 게 마지막이고요. 강의를 하면서 뭐 집행법이 뭐 이런데 이거 막 지식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필요 없는 부분을 뭐 굳이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변리사 시험, 민법, 객관식을 다 맞기 위해서 최대 목표 다 맞기 위해서 최소 목표 3개 틀리기 위해서 그 안쪽으로 틀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담는 과정에서 집행법이나 민소법 내용이 당연히 일부는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제 베이직 강의에서는 초반에 집행법이 좀 나옵니다. 집행법을 초반에 해야 뒤에가 쉬워집니다. 집행법이 녹아든 중요한 판례들 실제로 여러분 변리사 시험에 출제됐는데 집행법의 그 내용도 모르면 그 내용 하나를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들은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좀 정리하면 제가 이런 경험을 녹여내서 누구보다 넓은 관점에서 여러분에 대한 강의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다 소개하려는 생각은 없다는 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에요. 변리사 합격을 위한 변리사 민법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바로 제 강의는 사실 일반적인 수험 사이클은 연초죠. 1월, 2월에 이제 그 다음에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민법 공부를 이제 2개월 정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처음 변리사 수험 민법에 런칭을 하는 거를 여러분께 좀 빨리 인사드리고 싶은 성급한 마음에 10월 말에 이 강의가 런칭이 됐죠.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1월부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1월부터 진행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1월 초에 12월 말에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25년 62에 2월에 보는 변리사 시험의 민법에서 고득점하기 위한 전략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10월 말부터 조금 일찍 좀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듣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1월 초부터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 시점은 여러분이 정할 문제고요. 뭐 조금 불안하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뭐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봐서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 내용은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본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지난번 임무 OT 때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베이직 OT에서도 이 이야기를 빼먹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공부 방법, 성공 전략과 연결이 되거든요. 법학 과목의 특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대법관이요. 나는 검찰총장이야. 아무리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고 뭐 잘난 척을 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들 법 규정 못 벗어납니다. 법학은요. 법에 대한 학문입니다. 법 규정 없고요. 자기 상상 속에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없어요. 법 규정 가지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법 규정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법학이에요. 사실은 원래 좀 아카데미컬하긴 하지만 규정이 추상적이니까 이 규정이 이런 의미나 저런 의미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퉈서 뭐합니까? 학자들끼리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이 법의 최종 목적이에요. 현실 사건의 분쟁을 실제로 해결하는 게. 그런데 아무리 규정 하나를 가지고 A설, B설, C설 대립이 있어도 결국은 이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법원이고 그 법원 중 최고 기관이 대법원이죠. 대법원이 최고 해석기관으로서 학자들이 아무리 A, B, C로 다투고 있어도 A야 라고 정해주면 이것이 우리 현실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대법원의 견해가 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자, 이 순서를 좀 기억을 대충 하시고 조문이 있었고 내용에 대한 해석론이 나뉘었고 분쟁을 하다가 대법원이 최고 해석을 내놓는다. 최종적으로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변호사 시험 객관식의 출제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뭐 기본적으로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법조문은 움직이지 않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이 그것만 물어보면 뭐 조문 시험이죠. 이 조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대해서 견해 대립이 A, B, C가 있지만 그걸 물어볼 수가 없고요. A, B, C 중에 대법원이 선택한 게 뭐냐는 거죠. 1심, 2심도 아니에요. 대법원이 최종 선택해서 널리 판결에서 보여준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거의 뭐 2대 8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만큼 조문만 내가지고는 문제가 평면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분쟁 해결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대법원 판례예요.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비중이 큰 건 대법원 판례지만 필수적인 기초가 법조문입니다. 자, 모든 법조문 암기할 수 없어요. 제가 다 골라드릴 겁니다. 별표를 하기도 하고 챙겨두라고도 하고 별표 2개 하기도 할 겁니다. 제가 선별해드리는 법조문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왜 제가 이걸 먼저 썼을까요? 법조문보다 대법원 판례가 훨씬 비중이 크고 훨씬 중요하고 공부할 내용도 많아요. 조문 한 개 공부하는 것보다 판례 한 개 공부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먼저 썼고 필수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아까 논의했잖아요. 법 규정 가지고 다툼이 있다가 분쟁이 생겨서 최종 해석을 내놓은 게 대법원 판례라면 여러분 왜 대법원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이유는 법조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의 논리적 순서도 법조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대법원 판례를 공부를 하는 순서여야 합니다. 제 수업도 전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요, 법조문이 아예 없는 영역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랜 세월 판례를 확립해서 뭐 관습법을 인정했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문이 전혀 없는 영역도 존재하긴 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구조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학설 대립은 어떻게 할까요? A설, B설, C설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전혀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백한 통설을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제 교재를 보면 명백한 통설일 때 통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판례도 조문도 아닌데 그냥 다른 그냥 가장 본문체로 제가 그 설명을 좀 요약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통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반대 견해가 있더라도 거의 귀를 펴지 못하고 있다든지 판례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소개도 안 했습니다. 왜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은 약간의 뭐 이 조문이 뼈대가 되고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한 살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냥 통설로 이루어진 내용들은 그냥 구성 요소들, 뭐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조금 이 풍부하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 결국은 서사라는 게 있겠죠. 이래서 이랬는데 이러면 어떨까? 뭐 이런 논의에 서사를 진행시킬 때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노란색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변리사민법, 출제 범위와 난이도에 대한 분석. 제가 지난번 인문 OT를 찍을 때는 10년치 변리사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20년치, 완전히 20년치, 한 20년에 육박하는 정도의 뭐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제는 좀 더 분석이 풍부해졌지만 그때 기본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제가 인문 OT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솔루션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말하지 않았던. 자, 일단 민법 출제 범위와 난이도는 판례와 조문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 변호사 시험 문제 꼭 풀어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변호사 시험 문제는 막 모의 시험도 있고 문제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일종의 그 변리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 객관식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자, 판례 같은 경우에는요, 변호사 시험에서 만약에 이걸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5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너무 쉬운 거는 좀 안 내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 3, 4에 집중이 되는데 정말 미친 듯이 어려운 것도 자, 어느 정도 지금 색깔이 보이시나요? 약간 불그스름한 색이 보이시나요? 예, 어느 정도 출제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리사 시험에서는 아예 야, 이건 우리가 안 낼 거야 라고 딱 손절치는 판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변호사 시험에서 좀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건 되게 뭐냐면 이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걸 물어보잖아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도 로스쿨 3년 다니면서 수업 듣고 학점 받고 시험 보기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면서 어려운 내용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기초를 좀 안 한 상태에서 합격하기도 해요. 심지어 약간의 그게 좀 아이러니인데 사실 이렇게 뭐 밑에가 있어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변리사 시험 문제 분석을 변호사 시험 합격한 그것도 점수 되게 높은 점수로 합격한 변호사들을 데리고 분석을 좀 시켰더니 그 친구들이 입을 모아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은 도사인 친구들이에요. 거의 다 맞아요. 근데 변리사 시험 문제를 보면서 어려운데요? 근데 이 어려운 느낌이 뭔가 톤 앤 매너가 다른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분석할 때 아, 이거 좀 약간 종잡을 수 없다. 초반에 와, 이게 변호사 시험보다 단순히 쉬운 게 아니라 변호사 시험에서 좀 안 걸리는 부분이 나오네. 물론 저는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래서 10년치 분석하고 끝내려다가 20년치 분석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윤곽을 잡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 이 난이도가요. 단순한 깊이는 아니에요. 이게 꼭 수준이 높다? 아니요. 이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좀 지엽적인 걸 수도 있어요. 좀 지엽적이라서 지엽적인 거 내면 어렵죠. 여러분 객관식 문제 지문만 나왔을 때 어려운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공부한 사람 기준으로 너무 지엽적이다. 이건 너무 부수적인 판례 아니냐. 두 번째 뭐예요? 너무 내용이 어렵다. 이 두 가지거든요. 여긴 사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답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게 5라고 한다면은 변호사 시험에서 좀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깊은 내용에 대해서 변리사 시험에서 거기까지는 안 낸다는 어떤
암묵적인 좀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조문 또 좀 달라요. 조문은 좀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봐봐요. 변호사 시험 판례 1번이 흰색인데 여기 붉은스름하게 돼 있죠. 조문은 변호사 시험 흰색이 변리사 시험 1번이 빨갛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변리사 시험이 조문을 좀 더 중시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도 우리 시험 민법 아니죠. 민법 개론이죠. 개론이라는 게 뭔가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학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문 중에 변호사 시험에서는 아예 안 나오는 건데 매우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문에서 좀 더 톤앤 매너의 차이가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겸용으로 강의 하나 찍고 알아서들 들으세요가 아니잖아요. 시간을 따로 내서 변리사 수험생들만을 위한 강의를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항상 생각하면서 강의 전에도 다시 한번 제가 약간 마인드 컨트롤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한 건 많아요. 변호사 시험과 변리사 시험이 겹치는 게 훨씬 많죠. 근데 저는 변호사 시험 강의를 아주 오래 했던 사람이죠. 그쪽에서 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거기서 인정받았다고 해서 변리사 시험하면 당연히 인정받겠거니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좋아하실지.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변리사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맞는 강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변리사 수험생분들이 변호사 시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낌이 다르네? 라고 하실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솔루션은 뭐다? 판례에서는요. 좀 더 확실하게 중요한 판례가 1순위예요. 이게 좀 되게 뭐 뻔한 말하고 있어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변호사 시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확실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느낌이라면은 변리사 시험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중요한 판례를 절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외우는 게 솔루션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수업을 들으면서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법조문은 기초 규정도 꼼꼼하게 보는 게 좀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규정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게. 제가 보지 말라고 하거나 수업 시간에 아예 언급 안 한 조문은 아예 보지 마세요. 네, 아예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주제, 정말 핵심 주제네요. 변리사 민법 성공 전략. 지금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베이직 민법 수강 요령. 이제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자, 변리사 민법 객관식 고득점을 위한 5대 원칙을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ASAP입니다. 자, 뉴진스가 불렀죠. 예. 이게 ASAP란 말을 쓴 지금 7년이 됐는데, 뉴진스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틱탁틱탁 하는 노래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매우 강조하는 거고요. 이것은 학습자의 플랜, 그리고 사이클, 태도와 관련된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민법을요, 하루에 4시간씩 50일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요. 또 8시간씩 20일 동안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공부가 끝나고 만나서 시험을 봤어요. 누가 이길까요? 일단 곱해보니 A라는 사람, 얘를 A라고 해볼까요? A라는 사람은 200시간을 공부했고요. B라는 사람은 160시간을 공부했는데 A가 답이면 제가 안 냈겠죠. 제가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전 이거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 8시간씩 20일 공부한 사람이 훨씬 잘합니다. 이게 어떤 민법의 특징인데요. 민법은 이렇게 날줄과 시줄처럼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영어 단어 외우기 공부 이런 거라면은 1년 계획 잡아놓고 하루에 30분씩 영어 단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50개씩 외워요, 내가. 그래서 1년을 해도 실력이 늘겠죠. 영어 단어끼리의 연관성이라는 것도 뭐 있겠습니다. 뭐 접두사 비슷한 거, 뭐 전미사 비슷한 거 뭐 분류할 수 있고 왜 우리가 옛날에 영어 단어 암기법 이래가지고 막 별의별 분류법이 있긴 했는데 사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제가 이제 영어 단어를 예를 든 거는 단순하게 나열되는 지식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식들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쯤 가니까 1단원이랑 뭐가 조금 비슷하네. 5단원, 6단원 갔더니 2단원하고 바로 연결되네. 자, 이게 100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들 간의 수직적, 수평적 결합이 많기 때문에 민법 실력을 올리는 방법은 오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요. 자신만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더블 과목 공부하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더블 과목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민법은 특히 뭐 제가 다른 과목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법학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 저도 이제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변호사 시험 얘기할 때는 내가 뭐 행정법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헌법 이런 건 모르겠지만 민법이랑 형법은 ASAP로 봐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루에 최대 시간을 8시간 투자해가지고 최대 단기에 끝내고 안 놀고 끝내고 뭐 일요일만 논다든지 월화수목금토까지 공부를 한다든지 최대한 자기가 체력이 완전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완전히 체력 나락가고 이럴 게 아니라면은 최대한 이렇게 여건을 끌어모아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하루 접촉면이 많아지고 다음 날까지 접촉면이 많아지고 이 단기 안에 압축이 돼서 화학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여실히 느끼실 겁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도저히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할 수 없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누구나 차선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두 계획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세울 수 있다면 무조건 이거예요. 예, 이건 제가 확신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ASAP는 수업 시간에 이제 딱 첫날 시작하면서 수업 종강할 때까지 얘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지적하고 짚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확인을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플랜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나중에 이거의 중대성을 크게 느끼실 겁니다. 뭐 수험생들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1회독, 2회독, 3회독을 하게 되면은 이 1회독하고 다른 1회독에서 A 과목 보고 B 과목 보고 C 과목 볼 때쯤 A 과목을 너무 까먹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나는 오전에는 A를 저녁에는 B를 이렇게 봐야 내가 안 불안하다. 변호사 시험에도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 변호사 시험은 1, 2차 한꺼번에 보니까 과목 수가 많잖아요. 더 그렇겠죠. 한 7과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6번 과목 볼 때쯤 되면은 1번으로 봤던 민법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너무 불안하죠. 불안 심리에서 자꾸 막 하루에 조금씩 특히 민법을 막 보고 이렇게 하는데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자기가 불안하면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더블 트리플로 보겠지만 여러분의 그 불안 심리는 사실 허상이고요. 나중에 이건 제가 파이널 강의를 하거나 뒤에서 좀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자, 제가 강조하는 두 번째 원칙은 쟁점의 연관인데요. ASAP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였죠. 실제 이 민법은요, 쟁점끼리 상호 수평 비교하는 일도 있을 거고요. 복수의 쟁점이 수직으로 연결되기도 할 것입니다. 쟁점끼리 상호 수평 비교하는 거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도 했던 거예요. 고려시대 학문기관이랑 조선시대 학문기관 비교하는 거, 차이점 했던 거고 민법도 당연히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수직 연결은요, 여러분이 사례 쓰기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불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적당한 만큼만 수직 연결해 드릴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 여러분 공부에 재미를 좀 붙여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사례 문제가 나오고 있죠. 우리 객관식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논리. 근데 사례 문제 나오는 거 뻔합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는데요. 사례 문제 절대 안 나오는 단원이 있고요. 잘 나오는 단원이 있습니다. 잘 나오는 단원에서 잘 나오는 사례로 학습시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 5가지 중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열심히 한 거잖아요. 칭찬을 좀 해줘야 돼. 야, 200시간.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연관시키는 거 제가 다 할 거예요. 이거 두 번째 덕목은요, 세 번째 얘기하기 전에 두 번째 얘기를 좀 마저 해볼게요. 쟁점 연관시키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대단한 능동성을 요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연결 안 했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좀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업 때 연결을 다 할 건데 제가 수업 때 연결하는 것만 좀 그것만 신경 써 달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연결하잖아요. 개판될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변호사 시험 로스쿨 입문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이 연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연결할 방법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쓸데없는 연결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처음에는 제가 연결하는 것만 잘해주세요. 제가 연결하는 것만 잘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창의력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런데 창의력 없으면 재미없냐? 아니요. 재밌어요. 뒤로 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연결하는 게. 제가 연결하는 것만 해도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분이 이거랑 이거 연결해 볼까? 오늘 하루 종일 이것을 연결해 보았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다. 결론, 연결할 필요가 없었다.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 연결의 유혹도 떨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은요. 그냥 내가 해줘요. 내가.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것만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래도 이래도 해서 실력이 좀 붙으면은 스스로 좀 연결하는 능력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볼 때까지 연결 안 해도 돼요. 제가 연결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사례형을 안 보기 때문에 정말 여기 이상한 마의 호기심에 빠지지 마세요.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약 조절이죠. 강약 조절도 사실 제가 해드립니다. 강의를 기준으로 하고 돼 있죠. 제가 한다는 소리예요. 쟁점 간에 완전히 차별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제 교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0페이지가 나왔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페이지의 무게가 전부 다릅니다. 어디서는 제가 한 페이지만 붙잡고 20분 동안 설명할 거고요. 어디서는 한 페이지에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 차별적 학습, 여러분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복습에 가져가야 됩니다. 정현석이 강의할 때 차별했어요. 단원들을. 여러분도 복습할 때 차별하세요. 특정,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진짜 공부의 완성형이긴 한데 제가 이거 리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 수업에는 리뷰라는 게 있어요. 리뷰 시간에 특정 쟁점에서 중요한 판례 뭐 있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스스로 하게 되면 진짜 완성형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래도 나 아직 초보자인데라고 하시더라도 어떤 쟁점을 공부를 제 수업 들었죠? 복습했죠? 다음날 새로운 단원 나가기 직전에 어제 뭐가 중요했지? 떠오르지 않으면 이게 스스로 꼽아지지 않으면 컨닝 하셔도 돼요. 보시면서 이게 중요했지. 이걸 좀 잡고 스캐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확인. 이 법에서 참 중요한 거죠. 나는 어디고 나는 지금 누구인가. 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 법학 공부할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뭐 강사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 뭐 로스쿨 다니는 친구가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뭐 학교 교수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틀린 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숲 못 봅니다. 저도 지금 숲이 보일까 말까. 무슨 소리냐면요. 숲이 너무 방대해요. 다시 말하면 숲을 이루는 나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나무 하나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럴 때 자꾸 숲을 보려고 하면 나무를 제대로 안 보는데요. 숲을 보려고 애쓸 시간에 나무 하나 제대로 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숲을 보라는 건 되게 결과주의적인 멘트다. 이거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자기는 숲이 보이니까 이제 와서 숲이 보니까 야 숲을 보니까 좋던데? 야 너희도 숲을 좀 봐. 무슨 숲을 봐요 지금 나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숲을 보는 거는 잊어버리세요. 예, 찢어버리세요. 전혀 보시지 마세요. 그런데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의 주변만 자주 봐도 충분합니다. 제가 여기 죄송한데 2년 동안이라 그러는데 요걸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이제 로스쿨의 내용들을 전부 변리사에 맞게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요건 이제 로스쿨 2년 동안 주변만 봐라. 3학년 때 봐라. 이런 얘기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1차 시험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그냥 1년 내내.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나무만 보시는 거예요. 저랑. 나무를. 자, 오늘은 나무를 10개 벨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베다가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위치 확인만 해주세요. 여러분 숲 전체를 보는 거랑 위치 확인은 달라요. 이 나무가 남동쪽 기슭에 있구나. 이 나무 옆에 다른 나무가 얘가 있구나. 그 이 위에 얘가 있구나를 잠깐 봐드릴 거예요. 우리가 법학 공부할 때 목차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목차 중요하다. 맞습니다. 목차 중요한데요. 목차를 아무 생각 없이 덜덜덜덜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방금 이게 어디 목차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직 수업 안 들어가서 근데 뭐 민법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제 제공을 공부하고 있어요.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변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변제는 채권 소멸사유 중에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중간에 계속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제가 다 1번은 제가 못 해줘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다 찍어서 올려도 여러분이 ASAP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목표를 완수하셔야 되는 건데 2, 3, 4는 제가 다 해드릴 건데요. 해드릴 거니까 미리 얘기를 안 한다. 아니요. 이렇게 해드린다는 걸 미리 여러분에게 선언을 하고 여러분이 저렇게 하는지 좀 생각하면서 따라오는 거하고는 다르죠. 저만 믿으시면 돼요. 2, 3, 4는. 근데 이게 되게 지금 5대 원칙에 2번, 3번, 4번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인지하시라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또 역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문제 점검입니다. 반드시 단원마다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업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변리사 민법 기본 강의들 다른 강사님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처럼 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문제를 같이 푸는 강의가 잘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강의에다가 문제를 많이 풀진 않는데요. 조금 넣어서 아주 적지도 않아요. 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를 일부러 넣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풀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앞에서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방금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라는 이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용이하지가 않은 게요. 진도별로 나누기도 좀 어렵고 나눈다고 하더라도 한 문제에 5개 지문이 뭐 진도가 좀 섞여 있는 종합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진도에 맞게 그 단원에 맞는 객관식 문제를 제가 구성을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막 바꿔치기 한 건 아니고 그 해설에 보면 이거는 채권 총론을 나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채무 불이행을. 근데 이거는 채권 강론 동시행 항변 이렇게 밑에 좀 진한 글씨로 써놔요. 그럼 이거는 뒷진도구나. 뒷진도인데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가볍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할 수 없으면 다음에 풀어드린다고 하고 넘어가요. 그게 좀 중요하죠. 이걸 제가 해드리니까 저랑 푸는 문제만 좀 잘 푸시고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 뭐 추가적으로 문제를 더 많이 풀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민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쭉 진도 나가고 문제 쭉 몰아서 풀면요. 여러분이 그때그때 제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복습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를 풀어보셔야 이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단위로 한 단원 나가고 그 단원이 뭐 작은 단원일 수도 있고 좀 큰 단원일 수도 있지만 한 단원 나가고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본인이 잘 읽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정확한지 논리적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암기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암기 안 하면 망하겠구나 이런 어떤 체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5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써서 붙여놓으세요. 책상에. 자, 이제 이 뒤에서 본격적으로 베이직 강의를 어떻게 할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시면 좋은지 진짜 주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주제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정답 결정력이란 개념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개념인데 저도 예전에 뭐 어렸을 때 뭐 공부하면서 어떤 강사한테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이 단어를 이 변호사 시험 그쪽에서는 저만 쓰고 있는 단어인데 뭐 제가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누군가가 썼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근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제가 이 단어를 최초로 써서 거의 뭐 유일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답 결정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험 공학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옳은 지문과 옳지 않은 지문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옳은 거나 옳지 않은 것들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보면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일 수도 있고 여기는 뭐 이건 좀 자유롭죠. 미음, 비읍까지 갈 수도 있고 어차피 여기서 컨비네이션을 하는 거니까.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화질이 조금 안 좋지만 제가 필기를 하기 위해서 좀 바꿔봤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제 객관식 지문집이라는 것도 좀 보시나요? 이걸 다 쪼개서 쫙 만들어 놓은 게 지문집이죠. 이 지문집의 장점은 이제 문제를 푸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지문을 내가 OX를 다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자, 지문집도 뭐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리고 저도 지문을 정리해 놓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 비난하거나 아주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문집을 볼 때 상당히 위험한 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요, 절대로 민법에 있는 모든 지문을 알 수는 없어요. 다 외우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희망이라면은 민법이 합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고, 우린 거기에 그칠 수는 없죠. 민법 덕분에 합격을 좀 하고 싶은 거죠. 민법을 고득점 하고 싶은 거고요. 민법에서 차이가 또 많이 나죠. 그 수험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민법이 또 실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이 당락을 가르고 변별력이 가장 큰 과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에서도. 자, 그렇다면은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지 모든 지문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보고 내가 시간을 지금부터 5분 줄 테니까 100개를 한번 외워봐. 시험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100개를 다 외우려고 하면서 다 보다가 야, 한 번 읽고 5분 다 지났어.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남겠죠. 그럴 때는 전략적으로 50개를 확실하게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시험에 있어서 상당히 뭐 전공법이 아닌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전공법이에요. 자, 만약에요. 답이 5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뭐 별 3개까지 있지만 제가 엄청 강조한 걸 별 2개라고 합시다. 가장 높은 확률로는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뭐냐 하면
진짜 정변이 진짜 무조건 외우라고 했던 것들인데 이건 내가 진짜 공부를 했는데 이건 진짜 틀리다. 옳지. 이게 답이다. 명확하게 보이고 아 이거 당연히 옳지. 당연히 옳지. 옳은 것 같긴 한데 이건 모르겠는데? 자 이럴 때 저는 이 4번 지문이 정답 결정력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물론 출제위원이 또 이런 부분들을 언제나 지킬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도 문제를 분석해보면 정답 결정력이라는 기준을 대부분 지키려고 하시지만 안 지킨 문제도 만나게 될 겁니다. 깜짝 놀라는 문제도 정말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확률이 낮고 예외적이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평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를 절대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덜 중요한 건 몰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정답 결정력이 없을 걸로 보이는 지문들, 그리고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잖아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정답 결정력이 없는 게 2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얘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엄청 강조했던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별표 2개 해준 것만 다 외웠어요. 이 문제 맞추는 거잖아요. 이 문제 맞히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다 맞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략을 잘못 짜서 이게 예를 들어서 23년 변리사 시험이야. 이게 주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게. 3번, 4번이 23년 변리사 시험에 나왔어요. 중요한 거야. 최신 변리사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 답 내려고 낸 거예요. 그래서 23년 변리사 시험에 나오고 최근 22년에 나왔다고 해도 저는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노파심이라는 건 있죠. 어쨌든 최근에 지문에 나왔다는 것은 문제 풀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강의를 안 하느냐?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정에서 정답 결정력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짧게만 얘기하면 이건 정답 결정력이 좀 다른 양상으로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옳은 거를 모아볼까요? 근데 기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옳아요. 공부를 웬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면 이거는 정변의 강의를 들었다면 옳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출제위원은 야, 너희 기억은 되게 쉽지? 니은하고 리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놓고 니은하고 리을에 지엽적인 걸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절대 없진 않았습니다. 제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와 이건 좀 심한데? 매너 없네? 뭐 이런 느낌 드는 문제가 없진 않았는데 극소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이럴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게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중요한 지문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를 수가 있고 뭐 정호 판단이야. 뭐 얘가 옳고 뭐 얘가 틀리다면 답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OX를 판단할 수 있게 나온다는 것. 이게 정답 결정력 개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정답 결정력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다면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론입니다. 변리사 민법 기본 강의, 베이직 강의의 특징 및 진행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 및 진행 방식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의 5대 원칙으로 제시했던 것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뭐 일종의 홍보일 수도 있겠죠. 광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초심자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법률 설명할 거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뭐가 정답 결정력이 있는지 그리고 얘는 정답 결정력이 진짜 없고 얘는 진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판례 여러분 우리 교재는 다 맞는 지문이죠. 옳은 지문이죠. 틀린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이 틀리게 나올 거다.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호사 시험의 12년간의 변호사 시험의 민법 문제가요. 민법 문제가 30문제라고 작게 잡으면 12년이면은 30 곱하기 10이니까 360문제죠. 그리고 근데 변호사 시험은 1년에 한 번이지만 법전형 모의 시험을 제가 다 풀거든요. 법전형 모의 시험 1년에 3번이에요. 그러면은 12년이면은 48회분이 있는 거죠. 그럼 48회분 곱하기 30개의 문제를 받고요. 곱하기 5의 지문을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중복 지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중복이 이건 3번 됐다 4번 됐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리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만 데이터로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앞으로 변리사 시험에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틀린 질문으로 나올 건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변리사 시험 기준으로 중요도를 표시하고 분류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강약 조절이죠. 앞에 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진도보다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 왜 하는지 아실 것 같고요. 자,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첫째 날 수업을 하고 둘째 날 수업에서는 항상 제 강의 그 인강 목록을 보면 리뷰 1, 리뷰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전날 진도에 대한 리뷰로 시작합니다. 전날 제가 수업을 얼마나 했죠? 문제풀이 시간 빼고 나면은 한 3시간 정도일 수도 있고 2시간 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리뷰, 그 전날도 리뷰를 했으니까 2시간 반 정도 수업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요, 제가 리뷰를 정말 빨리 할 때는 15분 내에 다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좀 많이 할 때는 25분 정도? 자,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공부한 다음 날에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한 지 하루밖에 안 됐을 때는 그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정말 중요한 엑기스만 모으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매일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야 강의사니까 능력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 리뷰를 15분 내에 마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열심히 복습하면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 내가 이게 되네? 이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뷰의 목적에 대해서는 본 수업에서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스킵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 요령입니다. 비상시 행동 요령. 극장은 아니지만 이 변리사 민법 기본 강의 베이직 강의 수강 및 복습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 나왔겠죠. 제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거 변호사 시험 강의할 때 맨날 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제발 내 강의 방식과 너의 복습 방식을 일치시켜라. 제가 이해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갔으면 여러분도 이해를 하려고 복습해야 됩니다. 제가 무지성으로 막 암기하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도 깔끔함이 필요해요. 이거는 논리성이 필요하면 이건 깔끔함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하고 분류하고 딱 떨어지게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니야. 이게 필요한 거고요. 제가 수업 전에 목차를 읽어줬으면 제가 목차 언제나 읽지 않아요. 여러분도 복습 전에 목차를 읽으세요. 정해서 목차 읽는다. 제가 그림을 중시했다면 여러분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항상 그리는 건 아니어도 그려보세요. 저 따라 하시라고, 손민수 하시라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그대로 따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3개만 강조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이해한 게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자, 저보고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민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만 말하고 넌 죽는다. 한마디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정확성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민법은 정확함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요. 얼마든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과목이고요. 인문 강의 들어보시면 제가 그 얘기하죠. 고등법원 판사 얼마나 똑똑해요. 판결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근데 그게 사실 오인도 아니고 법리 오해로 깨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법관이 고등법원 판사한테 법 공부 어떻게 했지? 정현석 강의 들었어? 안 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고등법원 판사가 제가 비하하려는 게 아니죠. 정말 연구 많이 하고 훌륭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오류가 생겨요. 1년에 수백 개의 판례가 깨져요.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도 바뀔 수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건 보통 시대가 바뀌어서 바뀌는, 이념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많고요. 양성평등 이런 거.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고등법이 대법원한테 깨지는 거는 그런 것도 있겠죠. 무슨 이념이 잘못됐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야, 민법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오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가끔 고등법원 판사님들 저보다 다 훌륭하신데 판결문 보다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오죽하겠어요? 공부하는 사람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정확한지 확인하시고요. 제가 변호사 시험에서는 제가 이걸로 홍보합니다. 저는 가장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걸로. 자신 있습니다. 오류 없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절대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로로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약속하고 이래요. 왜냐하면 법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여러분도 이 개념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제 수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날 진도 제발 끝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3개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3번째로 등장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진도 밀리면 다음날 또 밀립니다. 그리고요. 자, 여러분이 사람에 따라서는 나 이거 다 완전히 모를 것 같아. 나 이거 복습할 거야. 나 이거 이해할 때까지 복습할 거야. 자,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요. 자, 제가 사실 이 앞에서 어드바이스를 하면서도 상당히 고민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2번하고 3번 대립구조로 잡아볼까요?
정확하게 꼭 이해하세요. 아, 정확하라고 나 이거 안 정확한 것 같아. 한 3일 봐야겠어. 그럼 진도를 못 나가요. 반대로 아니 넘어가랬지? 나 오늘 본 거 오늘 끝내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넘어가자. 이게 많아지면 사실 공부를 하나만 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 조언을 하기도 3번 조언을 하기도 두려워요. 왜냐?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네, 결국은 뭐가 문제일까요? MBTI가 문제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되게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 뭐 MBTI는 뭐 하나의 도구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MBTI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뭐 뭐랄까 계획형이 있고 무계획형이 있고 뭐 다양하죠. N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직관력이 좋은 거고, S 같은 경우는 분석력이 좋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MBTI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좋아하지만 제가 이제 좋아한다고 MBTI를 강요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확성에 너무 결벽증을 가지게 되면 이걸 못해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또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챙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값이 중요한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3, 4시간의 하루치 수업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수업을 듣고 제가 수업한 시간과 비슷하게 또는 조금 더 많게 3, 4시간이나 너댓 시간 정도를 열심히 집중해서 복습을 하는 정도가 딱 좋아요. 그렇게 집중해서 복습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거죠. 그 이상의 또 시간을 투자해서 뭐 4시간 수업했는데 8시간 공부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건 좀 결벽증이에요. 그 정도의 예시만 전해드리고 구체적인 건 수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회사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직원 필요 없고 잘하는 직원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너무 재능충만 우대하는 거 아니야? 나는 재능이 없는데. 뭐 글쎄요. 뭐 우리가 뭐 IQ, 뭐 지능, 능지 같은 말이군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좀 공부가 머리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지능 문제는 아니어도 나는 민법이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뭐 자연과학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사람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학시험에서는 노력이 많은 배신을 합니다. 그럼 저는 뭐 머리가 좋아야 되나요? 아니요. 요령이 좋아야죠. 똑똑한 머리 좋다는 소리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노력을 대단히 똑똑하게 해야 돼요. 극도의 효율충이 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MBTI에 따라서 너무 효율만 추구하실까 봐 좀 걱정되긴 하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똑똑한 노력은 쉽지 않습니다. 법학시험에서 매우 정교한 방법론이 요구되는데 법학이 처음이라면 특히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 8년 동안 강의를 법학 전문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법학 점수가 오르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불합격자가 합격하는가? 어떻게 하면 민법에서 50점을 올릴 수 있는가? 객관식 올리려면 뭘 해야 되는가? 사례형 올리려면 뭐 해야 되냐? 그것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는 것이 제 수업에서 한 줄 읽을 때마다, 아주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 줄 읽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갑니다. 매 줄마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읽고 넘어간 데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공부 방법론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직 강의 요령을 잘 생각해 보셔서 이제 본 수업을 들어주시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작은 당부를 하나 하자면은, 자, 법학을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이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제가 시작하는 부분들, 제가 민법 총칙부터 시작을 하든 물권법부터 시작을 하든 어려워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채권 총론부터 시작하지만 또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뭐 인큐베이팅 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초반에 제가 진도를 늘려서 차분히 이 얘기를 저 얘기를 하다 보니 한 15강, 16강 갈 때까지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재밌게 하려고 애는 쓰지만 벌써부터 들으면서 재밌는 사람, 이렇게 강의한 거 처음 봤다라고 하시는 고마운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뭐 정현석 강의 재밌다 그러더니 재미가 별로 없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깔아놓고 시작하는 느낌인데,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뒤에 뭐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15강, 16강 넘어가면서 공부가 쌓이다 보면 점점 재밌어질 겁니다. 슬픈 소식도 전하자면 2가지가 찾아올 건데요.
재미와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뒤로 가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와서 이것들이 결합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재미가 있을 거고 어려워질 겁니다. 초반에 여러분 좀 잘 버텨주시고 또 오히려 사람 성격에 따라서는 그 재미와 어려움이 동시에 왔을 때 더 공부하기 힘들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끝까지 완강하시기 바랍니다. 완강을 하고 나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민법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OT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본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